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이 독보적인 위치에 있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국토 면적과 인구 규모를 생각하면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수준이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두 기업이 동시에 정상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특별한 생태계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과거 일본 반도체 산업은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지만 결국 몰락했죠. 그런데 왜 한국에서는 두 거대 기업이 서로를 밀어내지 않고 함께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1980년대 중반, 미국 실리콘밸리는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도시바와 히타치 같은 일본 기업들이 디램 시장을 압도적으로 지배했거든요. 품질은 안정적이었고 수율은 월등했으며 가격 경쟁력까지 갖췄습니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 기술 개발에 강력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죠. 수직 계열화된 구조 덕분에 생산부터 유통까지 모든 과정이 효율적으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일본 기업들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무려 80%를 손에 쥐게 됩니다. 심지어 인텔조차 메모리 사업에서 손을 떼야 할 정도로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압도적인 지배력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86년 미국 정부는 일본과 반도체 협정을 강제로 체결합니다. 이 협정은 일본 기업들에게 가격 인상을 요구했고 생산량까지 제한했습니다. 외국산 반도체의 시장 점유율을 의무적으로 늘려야 하는 조항도 포함됐죠. 설상가상으로 1990년대 일본 경제는 거품이 터지면서 장기 침체에 빠집니다. 기업들은 투자 여력을 잃었고 신규 공장 건설은 중단됐습니다. 설비 확충이 멈춘 동안 기술 격차는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도시바와 히타치는 사업을 매각하거나 철수했습니다. 한때 80%에 달했던 일본의 글로벌 점유율은 10% 미만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과정은 수십 년에 걸쳐 천천히 그러나 돌이킬 수 없이 진행됐습니다. 문제는 기술이나 자금이 아니었습니다. 독점적 지위에서 오는 안주와 투자 위축이 위기 대응력을 약화시킨 거죠. 같은 시기 한국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일본의 한 반도체 공장을 방문한 뒤 결심을 굳힙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던 한국인 엔지니어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했죠. 글로벌 기업들과 기술 제휴를 맺으면서 결국 64킬로비트 디램 개발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미 다음 세대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추격전이 시작된 겁니다. 앞서 언급했던 1986년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폭락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전 세계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며 손실을 최소화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정반대 선택을 합니다.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공장을 늘리고 설비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거죠. 시장이 회복되자 삼성전자만 생산 능력이 대폭 확대된 상태였습니다. 주문이 쏟아졌고 삼성전자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1992년 삼성전자는 디램 분야에서 최정상에 오릅니다. 그런데 이 시점부터 또 다른 경쟁자가 등장합니다. 현대전자, 나중에 하이닉스를 거쳐 SK 하이닉스로 이어지는 기업입니다. 현대전자는 삼성전자의 신기술을 빠르게 따라잡기 시작했습니다. 가격 전략에도 즉각 대응하며 긴장감 넘치는 경쟁 구도가 형성됐죠. 이 경쟁은 두 회사 모두에게 기술 수준을 끌어올리는 동력이 됐습니다. 비용 효율 역시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997년 IMF 외환 위기가 한국 경제를 강타합니다. 현대전자와 LG반도체는 극심한 충격을 받았고 구조조정에 휘말렸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불황기에도 투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수한 인력을 흡수하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기회를 잡았죠. 하이닉스는 부채와 생존의 위기 속에서도 정부 지원으로 간신히 버텼습니다. 2010년대 초반 SK그룹에 인수되면서 하이닉스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합니다. 한국 메모리 산업은 이제 완전한 양대축 체제로 정리됐습니다. 2000년대 이후 삼성전자는 D램과 낸드, 모바일 메모리전 분야에서 압도적 위치를 차지합니다. SK 하이닉스는 D램과 낸드 부문에서 삼성의 뒤를 바짝 쫓았습니다. 나노 공정 경쟁에서 두 기업은 서로를 의식하며 속도를 높였습니다. 패키징 기술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19년 일본이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규제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두 기업은 공동 대응 체제를 구축하며 국산화를 추진했습니다. 이 협력은 충격을 크게 완화시켰고 한국 메모리 생태계의 긴장과 협력을 동시에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최근 HBM 시장에서 흥미로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SK 하이닉스는 2023년부터 엔비디아에 HBM3를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기준 SK 하이닉스의 HBM 점유율은 약 70%에 달합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전력 효율과 신호 안정성 기준에서 미달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핵심 고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이 실패를 그냥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메모리 사업부는 비상체제로 전환됐고 10나노급 5세대 D램 공정 개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수율을 끌어올리고 HBM4의 성능을 극한까지 고도화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직접 주요 고객사를 찾아가 설득에 나섰습니다. 2025년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용 HBM4의 자격을 회복합니다. 양산 준비를 마치고 다시 경쟁 구도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SK 하이닉스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HBM4 샘플을 선제적으로 제출하며 엔비디아와 공급 계약을 확정했습니다. 기술과 시장 선점을 동시에 유지하며 정상을 지켰죠. 하지만 삼성전자의 추격으로 시장 구조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단일 강자 체제에서 양강 체제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탈락 기간 동안 SK 하이닉스의 높은 점유율을 지켜봤습니다. 그 시간 동안 공정과 설계 혁신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습니다. SK 하이닉스 또한 삼성전자의 추격을 의식하며 개발 속도를 더욱 높였습니다. 두 기업의 상호 견제는 기술 도약으로 이어졌습니다. 고객사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넓어졌고 공급망 안정성도 확보됐습니다. HBM 시장은 2033년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각각 상당한 매출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이 시장 전체의 파이를 키운 덕분입니다.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가 형성된 겁니다. 글로벌 통화 환경이 변하면서 또 인공지능과 반도체 분야로 자본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3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SK 하이닉스 역시 대규모 설비 확충 계획을 밝혔습니다. 두 기업의 연간 투자 합계는 이미 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인구와 국토가 작은 한국에서 이런 규모의 투자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지난 40년간 공존하며 경쟁해 왔습니다. 이 구조는 일본의 과거 독점 사례와 명확히 대비됩니다. 독점은 안주를 낳고 안주는 쇠퇴를 부릅니다. 하지만 경쟁은 긴장을 만들고 긴장은 혁신을 촉진합니다. 한국 메모리 반도체 생태계의 핵심 경쟁력은 바로 이 경쟁 구조에 있습니다. 두 거대 기업이 서로를 밀어내지 않고 함께 올라간 이유, 그것은 경쟁이 파괴가 아니라 성장의 엔진이 될 수 있다라는 증명입니다. 앞으로도 이 구조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건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이 독특한 생태계 그 자체입니다. 경쟁과 공존, 그 균형이 만들어낸 기적이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